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비시모를 이용해서 제 인생의 반전 드라마를 완성시켰습니다. 근데 전 아주 떳떳하게 잘 살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궁금하시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고아 출신인 30대 여성인데요. 전 어렸을 때부터 고아는 아니었어요. 어린 시절에 저는 아버지가 없었지만 엄마와 단둘이 지내면서 씩씩하게 지내려고 노력했죠. 제게는 엄마가 전부였고 엄마도 제가 전부셨어요. 엄마는 항상 따뜻하고 밝은 분이셨고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죠. 오늘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시면서 늘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엄마랑 함께 웃었는데요. 그러던 중 엄마가 종종 먼 산을 바라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러셨어요. 우리 딸은 나중에 엄마처럼 살면 안 된다. 꼭 행복해야 해. 엄마는 살면서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때는 그 말의 무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살아오셨는지를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엄마는 혼자서 돈을 벌고 저를 먹여 살리시면서 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17살이 되던 해 엄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죠.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날이었어요. 아침에 엄마와 함께 식사를 하고 학교에 갔는데요.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이 유난히 조용한 거예요. 엄마를 불렀지만 돌아오는 대답이 없었어요.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엄마가 계시는 방으로 달려갔는데요. 엄마는 침대에 누워 계셨지만 평소와는 달리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엄마한테 일어나 보라고 소리치고 엄마를 흔들어 봤지만 엄마는 깨어나지 않으셨죠. 그 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엄마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엄마가 없는 세상은 너무나도 쓸쓸하고 두려웠어요. 혼자 남겨진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는데요. 주변에는 저를 도와줄 친척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제 난 혼자인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찼고 모든 게 막막했죠. 고아가 된 저는 여러 시설을 전전하며 생활해야 했어요. 처음엔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는데요.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학교 생활까지 모든 것이 버거웠지만 차츰 익숙해졌어요. 학교에서는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학업을 이어갔고 성인이 되어서도 어떻게든 힘겹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러다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저는 협력업체 측 프로젝트 매니저로 참여했고 남자친구가 대기업 측 프로젝트 담당자로 협업을 했었죠. 프로젝트를 처음 맡았을 때는 그저 업무의 일환으로 생각했었는데 그 프로젝트가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어요. 남자친구가 첫 만남부터 인상이 참 좋았는데요. 그때까지는 그저 일 때문에 만나는 동료였는데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남친이 점심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했을 때 처음엔 어색했지만 매일매일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를 알아가게 됐어요. 그러다 퇴근 후에 저녁도 먹게 되고 어느새 주말에도 만나 밥을 먹는 사이가 되었다가 정식으로 사귀게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난 뒤에 자연스럽게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남친이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더라고요. 사실 난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든. 그런데 두 분 다 날 키우고 싶어 하지 않았어. 그래서 결국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가끔씩 돌아가신 할머니가 너무 그립다. 남자친구도 저랑 똑같이 엄마랑 아버지한테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다니. 남친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죠. 정말 힘들었겠다. 할머니라도 돌봐주셔서 다행이라고 반응했었는데요. 그런데 남친이 이런 식으로 재혼가정이라는 사실까지 알려주더라고요.
할머니 덕분에 많이 의지가 됐어. 그러다 엄마가 재혼하면서 나를 데리고 갔는데 솔직히 낯설더라. 새아버지가 의사셔서 그런지 자주 보기가 힘들더라고. 다가가기 어려워서 새아버지와 잘 지내는 게 쉽지 않았어. 이렇게 들어보니 남친이랑 제가 비슷한 점이 많아 보였어요. 저도 부모님의 불화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거든요. 남친이랑 제가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죠. 저도 고아로 지내면서 많이 힘들었다고 하니까 남친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솔직히 자기 만나기 전까지 너무 힘들었거든. 내 곁에 자기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자기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관계였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면서 서로의 미래를 그려나가게 됐는데요. 그만큼 남자친구랑 이야기가 잘 통하고 마음이 잘 맞았던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진짜 솔직하게 숨기는 거 없이 비밀을 전부 다 털어놓고 고민도 이야기하곤 했는데요. 남자친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을 정도였어요. 도대체 무슨 비밀까지 알고 있었냐고요? 평소처럼 남자친구랑 만나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모처럼 시간 내서 유람선을 타러 갔는데 남자친구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남친이 이러는 거 있죠? 사실 내가 다니던 대기업에서 잘렸는데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어. 우리 엄마가 아들 대기업 다닌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잘해주셨는데 회사 잘렸다고 하면 많이 실망하실까봐 너무 무섭더라고. 이 말을 듣고 있는데 남친 마음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 느꼈냐면 남친이 부모님한테 상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친에게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요. 자기 어릴 때 부모님이 안 키우려고 해서 할머니가 키워주셨다며 나라면 부모님이랑 연락도 안 하고 살 것 같은데 왜 부모님이 실망할까봐 걱정을 하고 있어? 제가 이러니까 남친이 고개를 푹 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한숨을 쉬고 있다가 저한테 겨우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처음엔 부모님이 이혼한 후에 서로 나를 안 키우려고 한 걸 많이 원망하고 있었어. 하지만 막상 엄마랑 같이 살게 되니까 마음이 들뜨더라. 어떻게든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어서 대기업에서 잘렸다는 말을 못하겠는 거야. 게다가 엄마가 새아버지한테도 아들을 잘 둔 것처럼 자랑하시고 새아버지도 그럴 때마다 조금씩 관심을 보이셔서 더 말을 못하겠어. 그래서 일단 비밀로 하고 다른 일이 잘 되면 그때 당당하게 말을 하고 싶어. 다른 일을 하고 싶어서 준비 중이거든. 남친이 이러면서 너무 뜻밖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도 회사 일이 잘 안 맞아서 회사를 다니면서 공인중개사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사직서를 냈었죠. 그리고 제 부동산을 차려서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제가 하는 일을 언급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나도 자기랑 같이 일하고 싶어. 나도 회사 일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예전부터 여자친구랑 같이 일하는 게 로망이었거든. 남친이 이러면서 너무 해맑게 웃더라고요. 제가 거기다 대고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줬거든요. 난 회사 다니면서 공부했지만 자기는 무직 상태로 공부할 거야? 모아놓은 돈도 없으면서 어떻게 할 건데. 이러지 말고 알바라도 다니면서 공부해봐. 저는 남친이 제가 하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길래 한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제대로 알아보고 왔는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안 해도 돼. 내가 아는 형님이 공인중개사 일을 하고 있는데 자격증 같은 거 필요 없다고 했어. 따봐야 별로 쓸데도 없고 자격증 있다고 대우도 안 해준대. 자격증 없어도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고 일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들었어. 내가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면 지금 당장 자기 부동산에서 일할 수 있지 않아? 남친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듣고 솔직히 걱정이 되긴 했지만 또 믿음이 가기도 했어요. 남자친구가 계획이 없어 보이고 무대뽀로 밀고 나가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 걸 알면서도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남자친구의 인성을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남자친구가 좋게 보면 도전적이고 나쁘게 보면 대책 없다고 느낄지도 몰라도 진짜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그날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던 날이었거든요. 자고 있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자기 전에 라면이랑 탄산수를 먹고 에어컨을 틀고 자서 배가 아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단 소화제를 먹고 다시 누웠는데 배가 묵직해지면서 불편해지더니 식은땀이 흐르더라고요. 응급실에 가려고 했는데 저 혼자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근데 119를 부르려고 하는데 배 아픈 걸로 구급차를 부르는 게 너무 미안하고 민망했어요. 119를 누르기는 했는데 통화 버튼을 누르는 게 망설여졌죠. 남자친구가 가까운 데 살고 있었거든요. 차라리 구급차 타느니 남자친구한테 전화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죠. 자기야, 나 지금 집인데 자다가 일어나니까 배가 너무 아파. 소화제를 먹었는데도 아파서 꼼짝도 못하겠는데 자기가 와주면 안 될까? 내 집이랑 가깝잖아. 119 부르기도 좀 그래서 병원 좀 데려다 주라. 제가 덜덜 떨면서 말하니까 남자친구가 바로 달려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5분 뒤에 남자친구가 제 집으로 온 거예요. 남친이 제 집에 몇 번 와봐서 현관문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거든요. 바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서는 남자친구가 저를 업었죠.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간 다음에 바깥으로 나갔는데요. 남친이 제 쪽으로 우산을 기울인 채로 그대로 주차해 놓은 곳까지 가는데 누군가를 업은 채로 우산을 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비바람이 막 휘몰아쳐서 남자친구가 비에 흠뻑 젖었어요. 전 그때 너무 아파서 몰랐죠. 그렇게 남친 차에 올라타서 병원으로 향했던 것 같아요. 응급실에 도착하고 나서 급성 맹장염에 천공 소견까지 있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응급수술을 하고 정신을 차려보니 남자친구가 거의 거지꼴이더라고요. 비에 홀딱 젖기도 했고 남자친구 발에 보니까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나왔더라고요. 저 때문에 고생한 남친한테 미안하지만 그 꼴이 너무 우스운 거예요. 이제 덜 아프다고 웃으면서 남친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기야, 꼴이 왜 그래? 누구랑 싸우다 왔어? 누가 보면 자기가 아파서 온 줄 알겠다. 그냥 119 부를 걸 그랬네. 괜히 자기만 고생했어. 제가 이렇게 장난을 치면서 미안해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왜 웃어? 자기 업고 뛰느라 비바람을 맞으니까 이렇게 됐지. 그리고 집에서 자고 있다가 자기가 아프다고 하니까 그냥 뛰쳐나와서 그래. 곧 와이프가 될 사람이 아프다는데 당연히 곧바로 튀어나와야지. 이런 거 하나도 안 창피해. 전 이 말을 들은 순간 남자친구가 정말 다른 남자들이랑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고 든든하다는 느낌을 받았죠. 이런 이유로 남자친구가 무턱대고 저랑 같이 일하겠다고 해도 생각이 있겠거니 한 거예요. 저를 끔찍하게 생각하고 와이프를 위해 일해야 한다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여기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가 전화로 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주의 깊게 들어준 거예요. 자기야, 나 진짜로 중개보조원을 등록했어. 지금 당장 자기가 아는 부동산에서 일하고 싶은데 자기가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데서 경험 쌓고 있을게. 남친이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됐죠. 그동안 남자친구가 부동산 일에 대해 공부하고 있기도 했고 저한테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했었거든요. 진지하게 생각해보다가 남친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 자기가 나한테 이것저것 배워가고 열심히 독학하는 모습도 보여줬으니까 같이 일해봐도 좋을 것 같아. 당장 내일부터라도 출근하러 와. 내가 실무적인 부분 알려줄게. 그렇게 제가 남자친구랑 부동산 일을 하게 됐는데요. 그 무렵 남자친구랑 결혼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죠. 제가 예비 시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가자고 했고 남친에게 약속 시간을 잡아달라고 했어요. 제가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어서 출근 시간이 유동적이었거든요.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으니까 예비 시부모님 스케줄에 맞추기로 했어요. 그렇게 주말에 예비 시부모님 두 분 다 시간이 되신다고 하셔서 토요일 2시쯤에 예비 시댁으로 향했는데요. 예비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예비 시모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 우리 집 사정은 들었죠? 우리가 재혼한 사이거든요. 내가 친모고 이 사람이 새아버지예요. 제 남편이 병원장이라는 것도 들었어요? 남친에게서 예비 시부가 의사라는 말은 들었는데 병원장이라는 말은 듣지 못했어요. 제가 이제 알았다고 하니까 예비 시모 표정이 뾰루퉁해지더라고요.
의사인 것만 알면 됐지. 남친 보고 왜 그걸 말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의사랑 병원장이 천치 차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차이를 알면 뭐가 달라지나요? 솔직히 말하면 제 돈도 아니고 아직 결혼 허락을 받은 상태도 아니잖아요. 결혼을 허락해준다고 해서 돈벼락을 맞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기대하고 온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반응도 안 보이니까 예비 시부모님이 저를 별로 안 예뻐했고 탐탁지 않아 했죠. 예비 시부는 어차피 자기 아들이 아니니까 냉소적이었어요. 남친이 인사하든가 말든가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당연히 저한테 관심도 없어 보였고요. 예비 시모는 그런 예비 시부한테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예비 시모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길래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것 같았냐고요? 우선 예비 시모가 이런 식으로 제 호구 조사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이름은 뭐예요? 몇 살이고 직업은 뭔데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얼마나 버는데? 학교는 어디 나왔나? 고향은 어디고? 지금 사는 곳은 어딘데? 이렇게 별의별 질문을 다 했죠. 제가 그걸 전부 다 대답해드리다가 예비 시모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은? 부모님 나이대, 사는 곳, 고향, 이름, 직업까지 전부 다 말해보세요. 연봉이나 건물 있는지 자산 정도도 얘기해주고. 예비 시모가 이렇게 나오니까 남친이 그만하라고 말리더라고요. 그래도 예비 시모가 무슨 조사관처럼 명령질을 해대길래 제가 지친 표정으로 이리 대답했는데요. 저 부모님 안 계세요. 고아예요. 그런 건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집안 조건까지 보시는 거면 저는 보육원 출신이니까 안 좋게 보시겠네요. 제가 이렇게 대꾸하자마자 예비 시모가 뭐라고? 라고 소리치면서 말을 끊었어요. 그런데 예비 시부가 나지막하게 이러시더라고요. 고아는 안 돼. 내 집에 고아 며느리라니. 나는 더는 생각 안 할란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되니까 다들 집으로 가거라. 그래서 예비 시모가 더더욱 예비 시부 눈치를 봤어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해지니까 자리를 피하고 싶어졌죠. 화장실도 가고 싶어져서 겸사겸사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거든요. 화장실 문고리를 잡고 돌리기도 전에 예비 시모가 화장실까지 쫓아온 거예요. 예비 시모가 글쎄 이렇게 파렴치한 말과 행동을 하더라고요. 너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야 한다. 내 남편이 고아라면 아주 질색을 하는 양반이거든. 고아들은 하나같이 양심도 없고 사람이 덜 됐다고 하더라. 공인중개사가 벌면 얼마나 벌겠어. 고아 주제에 우리 아들을 만나다니 욕심이 과하네. 내가 너 같은 거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것 같아? 예비 시모가 씩씩대면서 이러시길래 너무 황당했죠. 화장실 앞에서 무슨 이런 진상을 다 부리나 했거든요. 근데 예비 시모가 숨 쉴 틈도 없이 이런 막말을 퍼붓더라고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어하는 돈 많고 직업 좋은 여자들 널렸어. 그래서 우리 아들을 선자리에 보낼 거다. 안 그래도 아들이 잘생기고 키가 커서 만나보고 싶다고 하는 의사가 있어서 그 의사를 만나보게 할 거라고. 예비 시모가 심지어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 의사가 어디 대학을 나왔고 얼마를 벌고 어디에 살고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경우 없는 짓거리를 하는 거 있죠? 이쯤 돼야 우리 아들 신부감이 될 수 있어. 근데 너 뭐냐? 아들이 있어서 차마 말을 못했는데 고아에 직업까지 별로면 얼굴이라도 예쁘던가. 여자가 돼가지고 성형도 안 했네. 요즘 눈이랑 코 성형은 기본인데 왜 안 했어? 예비 시모가 이러시면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모욕적인 말까지 스스럼 없이 짓거렸어요. 아, 고아라서 눈이랑 코 성형할 돈도 없어서 그랬나? 하긴 그런 거 보통 부모님이 해주시잖아. 부모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예비 시모가 제 뱃살을 딱 잡아서 흔들더라고요. 잡히는 것도 별로 없는데 혀를 끌끌 차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나는 나이가 들어서 나온 살인데 나이도 젊은 애가 벌써부터 아랫배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어떡해? 예비 시모가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을 하길래 기가 찼죠. 제가 거기서 예비 시모 손을 탁 치면서 이렇게 반박했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제가 마음에 안 드시면 결혼 못 시키겠다고 반대만 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무시하는 건데요? 적당히 좀 하세요. 우더른이면 우더른답게 구시라고요. 그니까 예비 시모가 똑같이 제 손을 탁 치는 거예요. 무슨 애도 아니고 유치하게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것 봐라. 네 나이가 몇 살이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손을 쳐. 우더른 모시는 꼴 보니까 싸가지 보인다 보여.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니까. 이러고 저를 개무시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어서 속으로 이를 아득바득 갈았는데요. 저도 참고만 있는 사람은 아니라서 바로 거실 쪽으로 갔죠. 예비시부도 있는 데서 말하려고 했는데 예비시부가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가 폭발하는 걸 겨우 참으면서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아버님 어디 가셨어? 설마 우리 결혼 반대한다고 나가서 안 들어오시는 거야? 나 지금 할 말 있으니까 아버님한테 전화해봐. 제가 이러니까 남자친구가 당연히 당황스러워했죠. 남친이 예비 시모를 한번 힐끔 쳐다본 뒤에 저한테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이야기해봤는데요. 아버지 차 빼주러 가셨는데 갑자기 왜 그래? 아까 화장실 쪽에서 큰 소리 나던데 무슨 일이 있었어? 설마 엄마가 뭐라 한 건 아니지?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한테만 예비 시모가 한 짓을 전부 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예비 시모가 그러든가 말든가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남자친구만 깜짝 놀라서는 예비 시모 보고 이렇게 뭐라 했거든요. 엄마 도대체 왜 그랬어? 얼른 내 여자친구한테 사과해. 이건 좀 아니잖아. 여친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는 거야. 예비 시모가 그때 사과하기는커녕 저희 짐들을 들고 현관문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더니 그 짐들을 모조리 집 밖으로 던지면서 이러더라고요. 뭐가? 내가 뭐 어쨌다고 그래? 내가 뭐 틀린 말 한 거 있냐? 그렇게 불만이면 나가라. 니들 결혼시킬 일 추워도 없을 테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말고. 이런 식으로 저희를 쫓아내셔서 제가 속으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거든요. 예비 시댁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분해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혼을 포기하지 않고 밀고 나가려고 했죠. 저를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남자친구랑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비 시댁에 인사하러 가기로 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냐고요? 이미 남자친구랑 저랑은 굉장히 깊은 사이가 되어 있었고 일적으로도 엮여 있잖아요. 남자친구한테 공인중개사 일을 가르쳐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남자친구가 어느 날 출근하자마자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야, 내가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게 좀 그렇겠지만 자기가 너무 잘 가르쳐줬잖아. 욕심이 생겨서 그런데 나 시험까지 봐볼게. 그래서 거의 제 부동산 사무실을 공부방처럼 쓰고 있었어요. 제가 언제까지 공부할 생각이냐고 재촉은 못하고 그냥 보고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친이 제 눈치를 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제대로 공부해서 시험 합격한 다음에 자기한테 돈다발 안 껴줄게.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당신이랑 결혼하고 성공하려면 역시 이 방법이 맞겠더라고. 마음은 고마웠지만 나이 많은 아들 뒷바라지하는 기분이었죠. 근데 또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어쩔 땐 코피까지 흘려가면서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남자친구가 제 덕분에 공부도 할 수 있게 됐다고 표현해주고 사랑한다고 해주고 저를 아껴주니까 이 사람이랑 미래를 함께하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남친한테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꺼내봤어요. 우리가 저번에 예비시댁에 갔을 때 예비 시부모님이 좀 그랬어도 자기랑 결혼하고 싶거든? 이번에 다시 가서 단판 짓자. 내가 아버님 앞에서 어머님이 한 짓도 말하고 툭 터놓고 대화 좀 해야겠어. 남친이 진짜로 그래도 되겠냐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괜히 또 가서 상처만 받고 오는 거 아니냐고 묻길래 제가 그럴 일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비 시부모가 좀 그랬어도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간 거예요. 제가 분명 남자친구를 통해서 예비 시부모님을 뵈러 가겠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무작정 찾아간 것도 아니었고 시간 약속까지 다 정해놓고 간 거였어요. 남자친구가 예비 시댁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에 문을 열었죠. 그런데 예비 시모가 튀어나와서는 이런 식으로 소리를 빽 지르는 거예요. 기어코 우리 집안에 기어들어오냐? 이게 진짜로 미쳤나? 나한테 그런 꼴을 당하고도 이렇게 기어오고 싶어?
예비 시모가 이러면서 저한테 상스러운 말들을 내뱉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소금을 한 주먹 뿌리면서 이러더라고요. 나가! 지금 당장 썩 나가거라! 의사 집안에 부모 없는 년이 어딜 들어와? 채소 온 붙은 이라고. 너 때문에 우리 집안에 애군이라도 끼면 어쩌려고 이래? 예비 시모가 아들을 위해서 이러는 거면 말을 안 해요. 아들을 위해서 이런 발광을 떠는 거라도 열받아 죽겠는데 예비 시모가 예비 시부를 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여보, 나 잘했지? 여보가 마음에 안 들어해서 내가 퇴치해주는 거야. 이것이 생긴 거랑 다르게 은근 독해서 더 강하게 나가야 떨어져 나갈 것 같아. 예비 시모가 이런 식으로 아첨을 떨고 있는데 예비 시부께서 헛기침 소리를 내며 킁킁거리기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분한 마음에 예비 시모를 노려보니까 예비 시모가 또 소금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제가 양팔을 높게 든 채로 예비 시모 손을 움켜쥐었어요. 이 뒤에 예비 시모가 버둥대면서 난리를 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비 시부가 제 팔찌를 가리키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이 팔찌는 이거 한자가 뭔가? 이 한자 흔한 한자가 아닌데 왜 그쪽이 하고 다니는 거지? 설마 그쪽 이름인가? 제가 하고 다니는 팔찌가 제 이름을 한자로 만든 팔찌였어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였거든요. 제 이름이 특이한 한자라서 못 알아볼 법도 했어요. 제가 다른 건 기억하지 못해도 엄마가 기억하라고 해서 제 한자 이름은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그걸 예비 시부가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비 시부가 제 인적 사항을 물어보길래 전에 말하지 못한 부분을 마저 다 이야기했죠.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고아는 아니었거든요. 제일 어렸을 때 기억이 7살쯤인데 그때부터 아빠가 안 계셨고 엄마랑 같이 살다가 엄마가 17살 때 돌아가셨어요. 예비 시부가 그 말을 듣고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마른 세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믿기지 않아서 그러는데 혹시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디서 살았었고? 그래서 제가 별다른 생각 없이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비 시부가 입을 떡 벌린 채로 이런 식으로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기서 이런 곳에서 하필이면 이럴 때 만날 수가 있나? 예비 시부 손이 수전증이라도 온 것처럼 바르르 떠시길래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예비 시부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실 내가 네 아버지다. 너를 30년 전에 잃어버리고 이제야 찾은 거야. 네 나이가 몇 살이랬지? 35살이라고 했던가? 30년 전이면 네가 5살일 때 잃어버렸네. 사실 나랑 집사람이 이혼을 했다. 내가 의사고 경제력이 되니까 내가 너를 키우기로 했어. 그러던 와중 네가 5살이 되던 해 집사람이 너를 한 번만 보면 안 되겠냐고 부탁하는 거야. 그래서 너를 보여줬는데 집사람이 너를 데리고 도망가 버렸어. 그때는 양육권 소송 이런 개념이 별로 없어서 내가 집사람을 신고했지만 경찰들이 엄마가 데려갔으면 보호자 아니냐 하면서 접수조차 안 해주더라. 예비 시부 말대로라면 제가 17살 때까지 엄마랑 살았고 엄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고아가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얘기를 듣고 제가 예비 시부 딸인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예비 시부 딸이라는 사실을 이해했는데도 얼떨떨했거든요. 그런데 예비 시부가 울먹거리더니 저 좀 안아보자고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딸을 못 알아보더니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너네 엄마한테 뒤통수를 맞고 사람이 이렇게 냉정하게 변해버린 거야. 니네 엄마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몰래 만나고 있었으면서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더라. 난 증거가 없어서 소송을 할 수도 없었고 조용히 이혼할 수밖에 없었어. 안 그러면 내 병원에 여기 원장이 마누라가 다 늙고 못생겨져서 버렸다고 써놓고 소문을 낼 거래. 어떻게 읽어낸 병원인데 그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엄마가 달라는 대로 다 준 거야.
그래놓고 제가 5살이 되던 해에 엄마가 저를 한 번만 보면 안 되겠냐고 해서 예비 시부가 저를 보여줬는데 엄마가 저를 데리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전 엄마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당연히 저를 17살 때까지 키워준 엄마니까 좋게 생각해왔죠. 제가 아버지나 이혼에 대해서 물어볼 때마다 엄마가 늘 이런 식으로 둘러댔었거든요. 미안하다 우리 딸. 아버지나 이혼에 대한 거는 엄마가 말해줄 수가 없어. 트라우마가 심해서 말하면 엄마가 너무 괴로워지거든. 전 진짜로 엄마가 심적으로 많이 고통받고 계셔서 그런 줄 알았는데요. 근데 엄마가 바람을 피우는 실수를 해서 이혼을 하게 된 거라 저한테 숨기고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예비 시부가 저를 방관하고 무시했던 게 너무 속상해서 도대체 왜 그랬냐고 따졌거든요. 그런데 예비 시부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네 엄마가 고아 출신인 건 알고 있지? 너네 엄마 때문에 고아에 대한 선입견이 컸었다. 옛날에는 정말 온화하고 마음이 너그러운 편이었는데 그런 큰일을 당한 후로 사람이 변해버렸거든. 내 기준으로 이것저것 떠보고 시험해보고 경계해보지 않는 이상 믿지 않게 됐어. 그러면서 예비 시부가 그동안 있었던 사정들을 전부 다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저한테도 사죄해 주셨는데 예비 시부가 하셨던 말씀 좀 들어주세요. 내가 관심도 없는 양아들의 혼처에 대해 간섭하게 된 것도 모두 너네 엄마 때문이었다. 너네 엄마가 바람을 피우고 이혼을 한 것도 모자라 나 몰래 너를 데려간 후로 평범한 가정에 대한 갈망이 커졌어. 푼수 같지만 적어도 내 앞에서는 귀여운 구석에 있는 집사람이랑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착한 양아들을 만나면서 이만하면 됐다고 스스로를 최면 걸면서 지내고 있었다. 그래서 내 양아들이 고아랑 결혼할 거라는 사실에 반감이 들었고 너한테 삐딱하게 대한 거야. 너인 줄도 모르고 내치려고 했다.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아버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예비 시부가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나랑 진짜로 부녀 관계인지 친자 검사를 해보자. 진짜 내 친딸인지 알아보고 싶어. 너도 진짜로 검사를 해보고 이 결혼 문제도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니? 예비 시부께서 이러시길래 제가 그러자고 했죠. 그래서 예비 시부와 함께 바로 유전자 검사 기관으로 가서 혈액을 뽑아냈는데요. 5시간 정도만 기다리면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기다렸거든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버지와 제가 유전자가 일치하더라고요. 예비 시부가 그 결과를 보시고 울먹거리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두 눈으로 확실하게 확인했는데도 믿어지지 않는구나. 우리 딸을 찾다니. 우리 딸, 내가 그렇게 찾던 내 딸아. 예비 시부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이제는 아버님이 아닌 아버지라고 불러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 시부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 상황이 찾아온 건데요. 전 부탁대로 어색하게 아버지를 부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했죠. 아버지가 뭐든 다 말하라고 하길래 제가 그날 예비 시모가 저한테 했던 악행들을 전부 다 까발린 거예요. 유전자 검사 기관에서 그 이야기를 전부 다 전달 들은 아버지가 무언가 결심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다시 예비 시댁으로 가서 예비 시모를 부르셨어요. 예비 시모가 아버지의 불호령에 다급하게 달려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왔냐, 일치한 게 맞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예비 시모께 제가 친자식이 맞았다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언성을 높이셨어요. 아버지는 자기도 저를 못 믿어했으면서 자식인 걸 알고 나서 예비 시모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전부터 계속 나 의식하면서 심한 말 하더니 내가 안 보는 사이에 그런 막말까지 했어? 어떻게 우리 딸한테 인신공격을 할 수 있나? 우리 딸이 아니더라도 남의 집 귀한 딸인데 그러면 안 되지.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정말 실망스럽네. 그니까 예비 시모가 얼굴이 점점 시뻘개지는 거예요. 결국엔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얼굴로 이러더라고요. 당신이 마음에 안 들어 했잖아. 결혼 반대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으면서 왜 이래?
아들이 나중에 헤어졌다고 하면 당신이 아는 여의사랑 선을 보게 하자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난 당신이랑 똑같은 의견 낸 것뿐인데 이런 식으로 나쁜 년 취급하는 게 어디 있어? 난 억울하다고. 예비 시모가 이렇게 격분하면서 날뛰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반박하더라고요. 나한테 잘 보이려고 오버하는 거 다 보였어. 진짜로 아들이 걱정돼서 그런 게 아니지 않아? 나도 잘한 건 없지만 선을 넘은 건 당신이지. 제가 보기에도 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하긴 했어도 막말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예비 시모가 끝까지 이런 식으로 아버지 탓을 하더니 이상하게 빌고 있더라고요. 내가 다 당신 영향을 받고 이런 거잖아. 그니까 당신이 나를 안 좋게 보지 말아줘. 당신이 결혼 허락했으면 난 분명히 좋은 말 했을걸.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아버지는 자기 잘못을 인정했지만 예비 시모는 끝까지 가면을 쓴 채로 책임 전가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면을 벗기려고 이렇게 폭로를 해버린 거죠. 근데 어머님, 남자친구가 지금 회사 잘려서 저랑 같이 다른 일 준비 중인 거 아세요?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던 대기업에 잘렸다고요. 제가 그러니까 예비 시모는 눈깔이 돌아서 막말하는 성격이 바로 나와버린 거예요. 이성을 잃고 이런 식으로 버럭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내가 그만두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코 그만뒀냐? 왜 이렇게 세상 물 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만나는 여자마다 그 꼴인 거다. 예비 시모가 이렇게 내뱉고 나서 입을 합 다물더라고요. 예비 시모가 이성을 잃어도 단단히 잃은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회사에서 잘린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멋대로 관뒀냐고 역정을 냈으니까요. 예비 시모한테 돈 귀신이라도 붙어서 저런 것에 눈이 횟가닥 넘어가는 모양이죠. 제 예상대로 예비 시모가 곧바로 돈 많은 울아버지 있는 쪽을 힐끔 보더니 이런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아니, 예비 며느리 너한테 한 말이 아니다. 우리 아들이 전에 만나던 여자들이 정말 형편없어서 그랬어. 너랑 급이 달라. 예비 며느리 너는 그에 비하면 너무 훌륭하지. 언제든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라. 그 와중에 아버지가 예비 시모 말을 딱 끊어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너무나도 달콤한 제안을 해주셨어요. 우리 딸이 하는 일을 도와줄게. 무슨 일을 하고 있니? 그동안 우리 딸한테 못해줬던 거 다 해주고 싶다. 돈도 원하는 만큼 다 줄게. 아버지가 이러면서 너무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계셨거든요. 바로 그때 예비 시모가 저랑 아버지 사이를 끼어들더니 이런 투정을 부리시는 거예요. 아니 여보, 아무리 딸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30년 만에 처음 본 사람한테 돈을 주려고 해? 이건 너무 위험하지 않아? 그동안 당신이랑 같이 산 사람은 어쩌고 딸한테 준다는 거야? 예비 시모가 은근히 자기한테도 돈을 달라고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빡쳐서 예비 시모한테 이러셨어요. 당신 나이에 비해 젊게 사는 모습이 귀여워서 당신 검은 속내를 내가 알고 있었지만 참았다. 근데 내가 그거 알면서도 데리고 살았는데 내 딸한테까지 그러냐? 이럴 게 아니라 우리 그냥 갈라서자. 안 그래도 당신한테 그렇게 마음이 없는데도 좋은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억지로 살았었는데 당신 실체 보니까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이제 이혼 절차 밟도록 하게. 아버지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예비 시모 눈이 땡그레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비 시모가 곧바로 아버지 다리에 매달려서 이러셨어요. 여보, 도대체 왜 그래? 내가 말 실수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미안해. 내가 진짜 미안해. 딸한테도 다 사과할게. 우리 딸, 미안하다. 새엄마가 이런 사람이란 너무 미안해. 예비 시모가 저는 쳐다도 안 보고 아버지 다리를 꼭 붙든 채로 애절하게 소리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예비 시모 발로 밀어낸 다음에 저한테 명함을 주면서 이러셨어요. 언제든지 연락 주라.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으마. 네가 무슨 부탁을 하든 간에 뭐든 다 들어줄 테니까 말만 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알겠지?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아보시다가 가셨는데요.
그러니까 예비 시모가 이번엔 제 바지가랑이에 매달리면서 이렇게 비시는 거예요. 딸아, 아버지 마음 좀 돌려놔주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새엄마잖니. 우리 딸 엄마 갖고 싶지 않았어? 엄마 품이 그리웠잖아. 내가 진짜로 뉘우치고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엄마 역할 톡톡히 잘해냈는지 지켜봐주라. 어? 예비 시모가 이렇게 간절하게 사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예비 시모의 희망을 산산이 부숴버렸어요. 싫은데요? 저는 그쪽 같은 엄마 갖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된 마당에 남자친구랑 결혼하는 것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러니까 예비 시모는 물론 남친까지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그 두 명의 얼굴을 쭉 보고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아버지가 너희 어머니랑 사실혼 관계인데 그럼 우리는 남매가 되는 거 아니야? 족보를 개족보로 만들 순 없으니까 우리 관계 다시 생각해보자. 너희 어머니도 정 떨어지고 당신한테도 솔직히 실망했어. 남자친구가 그 말을 듣고 예비 시모랑 똑같이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채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결혼하는 거 아니었어? 아니야. 이러는 게 어딨어. 내 잘못으로 헤어지는 거면 억울하지도 않아. 이건 엄마 때문이잖아. 남친이 울면서 제발 다시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칼에 거절해버리고 말았어요. 자기가 대기업에서 잘려서 내 부동산에서 일하고 있잖아. 솔직히 당신이 하는 것도 없고 내가 서포트해주고 있는데 예비 시모가 이러시니 난 버틸 수가 없어. 예비 시모가 지금은 미안하다 용서해달라고 해도 아버지가 망하거나 돌아가시면 다시 본색을 드러내고 나를 괴롭힐 것 같아. 내가 남편 뒷바라지까지 해가며 그런 수모 못 견디니까 잠시만 생각해보자. 이별 통보까지는 아니었지만 남친이 이 말을 듣고 이성의 끈이 끊긴 것 같았어요. 남자친구가 이를 꽉 깨문 채로 예비 시모한테 이런 식으로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엄마 때문에 능력 좋고 돈도 잘 버는 것도 모자라 장인어른의 의사인 여자까지 놓치게 생겼잖아. 이게 다 엄마 탓이야. 지금 당장이라도 무릎 꿇고 빌어. 넙죽 엎드리기라도 하라고. 그리고 정말 나를 위한다면 빨리 이혼하든가. 그니까 예비 시모가 바로 무릎 꿇고 빌고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예비 시모가 발발 떨면서 이런 식으로 추하게 흐느끼고 있었어요. 뉘우치고 있으니까 제발 봐줘라. 난 이럴 줄 몰랐지. 고아가 병원장인 우리 남편 딸인 줄 누가 알았겠냐.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예비 시모는 이러면서 용서해달라고 하고 있지. 남친은 진짜로 각자 시간 갖는 거냐고 묻고 있지. 진짜 정신없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예비 시모 사과는 받아줄 생각이 없고 남친한테는 나중에 보자고 하고 예비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제가 예비 시댁을 나온 뒤로 뭘 계획했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제가 원하는 건 다 지원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주신 연락처로 전화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버지, 제가 사실 공인중개사로서 이런저런 방을 소개해주다가 포장이사 업체도 겸업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방만 알아보면 포장이사 업체도 동시에 계약이 가능하고 동시에 하는 경우 디스카운트가 되는 사업 말이에요. 법인중개사무소는 겸업을 못하지만 개업중개사무소는 겸업을 할 수 있거든요. 아버지랑 같이 사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포장이사 업체도 겸업해보고 싶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지원해 주셨어요. 아버지도 제 사업에 관심이 생기셨는지 경제적으로 지원만 해주신 게 아니라 이런저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중개 일도 하면서 사업 일을 진행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한편 저희 남친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는데 평소처럼 출근을 한 거예요. 제 부동산 안으로 들어온 남친을 보자마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출근은 왜 한 건데? 우리 당분간 생각하는 시간 갖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사무실 나오지 마. 적어도 한 달간은 각자 시간 갖자. 제가 이랬는데 남친이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남친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나 엄마랑 연 끊었어. 엄마가 술을 먹고 내 집을 찾아왔거든. 내가 술 취했으니까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하니까 자기를
미친년, 쌍년, 우라질년, 애미 없는 년이라고 부르잖아. 그거 듣고 굉장히 실망했어. 그래서 자기랑 헤어지느니 차라리 엄마랑 손절하려고. 내가 지금 결혼해달라고 비는 게 아니야. 자기가 다시 만나보면서 어떤지 판단해줘. 이 뒤에 결혼에 대한 확신이 들면 결혼하고 아니다 싶으면 깔끔하게 헤어지자.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해서 마치 처음으로 돌아간 것처럼 연애를 해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연락이 와서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도 저한테 충격적인 소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집사람이랑 헤어졌다. 완전히 이혼했어. 남자친구랑 아직 만나고 있냐?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자고 하더니 아직 시간을 갖는 중이야? 아버지가 이러시길래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일단은 아버지한테 남자친구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요. 다시 만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어머님이 남자친구 집을 찾아가서 제 욕을 했대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너무 실망스러웠다고 하면서 연락을 끊겠다고 했어요. 남자친구가 그러는데 저랑 헤어지느니 차라리 엄마랑 손절을 하겠대요. 남자친구가 결혼해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 다시 만나보면서 어떤지 판단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 뒤에 결혼에 대한 확신이 들면 결혼하고 아니다 싶으면 깔끔하게 헤어지재요. 제가 이렇게 남자친구가 제게 한 말과 행동들을 전부 다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아버지가 신뢰가 갔는지 흡족스러워 하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한번 지켜보자. 내가 이혼을 한 건 우리 딸을 위한 것도 있어. 우리 딸이랑 우리 딸 남자친구 사이가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결혼 생활을 지속하면 우리 딸이 결혼도 뭣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한 거다. 대신 이전 집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회방을 놓을까 봐 걱정되네. 안 그래도 저도 그 부분이 걱정돼서 남친한테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친한테 들은 말을 아버지한테 그대로 전달해줬죠. 남자친구가 아주 깔끔하게 어머님 연락처 차단했고 어머님이 찾아올 수 없게 이사까지 갔어요. 그런 점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버지가 이 말을 듣고 안심을 하시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이런 이유로 예비 시모가 우리 사이를 회방 놓는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남자친구를 만나보면서 이렇게 사연글을 보내본 거예요. 의심스러운 사람은 확실히 적보다 더 나쁘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곁에도 박쥐처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분들이 있나요? 남이라면 손절하면 그만인데 가족이면 피하기 너무 어렵죠. 하지만 또 나쁜 사람들이 주변에 질비한 것처럼 좋은 사람들도 곁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도 제가 만난 예비 시모처럼 끔찍한 시댁 식구들이 있다면 그동안 쌓아놓은 인덕으로 현명하게 피하시길 바랄게요.